다음 날 오전, 저는 강남역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윤서를 만났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도망자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 씨, 와줘서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주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윤서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작은 장부였습니다. 이게 시어머니 비자금 장부예요.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제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방 금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비밀번호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됐더군요.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현금 수령, 신고 안함, 부녀회비 중개인 사용, 명절 떡값 모아둔 것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2억 7천만 원. 52억.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몰래 모은 돈이 52억이라고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이 돈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준혁이 줄 거니까 넌 잘만 하면 되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바꾸려고 한대요. 저를 빼고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날 아꼈지만 은지 씨가 고소하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도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지라고 하면서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배신하기로 했어요. 은지 씨, 우리 같이 싸워요. 시어머니 완전히 무너뜨려요. 저는 장부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이 장부 제게 주는 건 고맙게 받을게요. 시어머니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윤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동지가 아니에요.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지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제 남편 빼앗은 것, 10년 동안 쌓아온 가정 무너뜨린 것, 그리고 3년 전 다른 남자한테 사기친 것까지.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죠. 윤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켰든 안 시켰든 당신이 한 행동은 당신 책임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도 용서 안 하지만 당신도 용서 안 해요. 다만 이 장부 준 건 인정해 줄게요. 그 정도는 참작해달라고 검사한테 말해줄게요. 윤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지 씨, 제발. 저 이러다 감옥 가요. 아이도 있는데. 저는 윤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요? 친자 확인은 해봤어요. 준혁 씨 아이 맞아요? 윤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윤서 앞에 던졌습니다. 사설탐정이 조사한 친자 감정 예비 결과예요. 윤서 씨가 3개월 전까지 만났던 남자 DNA도 확보했어요. 법정에서 정식으로 감정하면 결과 나오겠죠. 윤서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전직만 신경 쓸 거예요. 윤서의 울음소리가 카페에 울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세무서와 검찰에 비자금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익명 제보 형식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은지 씨, 이거 터지면 시어머니 끝이에요. 탈세 52억이면 가산세 포함해서 100억 넘게 나올 거고 부녀회비 횡령까지 더해지면 징역 10년은 기본이에요. 70대 노인이 10년 징역이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죠. 2주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부녀회 이모님들도 와 계셨습니다. 모두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시어머니와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10년 전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옥수는 며느리 김은지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박준혁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해외 계좌로 금품을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옥수는 30년간 52억 원 상당의 소득을 은닉하여 세금을 포탈하였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재판장님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증거 심리 후에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앉았지만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돈줄이었어. ATM이었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감도장 위조 감정 결과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부동산 등기 서류에 날인된 인감은 피해자 김은지의 인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제작한 위조 인감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 번째,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변호사님이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김옥순이 30년간 작성한 비자금 장부입니다. 총 52억 7천만 원의 소득을 은닉했으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불법 아니에요.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증거의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내용의 진위가 중요합니다. 이 장부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부녀회비 횡령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며 부녀회비 중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장부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부녀회 회계감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방청석의 부녀회 이모님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재판장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실 것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를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족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재판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인,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하시시오. 인감 위조한 것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편의를 위해서. 재판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인감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52억 비자금은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해요? 재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준혁의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해외 계좌로 3억을 이체한 것이 맞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돈이 부인 김은지의 친정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준혁이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체했습니까? 준혁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셨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나눠줘야 하니까 미리 빼돌리라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 더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박준혁의 내연녀 한윤서가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친자, 감정 신청서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윤서는 과거에도 임신 사기로 5억 원을 편취한 전과가 있으며 최근 3개월 전까지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뱃속 아이가.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그것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지금은 재산 은닉 건에 대해서만. 하지만 준혁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손주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의 씨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됐고 증인 신문도 끝났습니다. 재판장님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해자 김은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암 수술 간병하고 친정재산 팔아서 남편 사업 도왔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가서 밥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구 못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제가 받은 건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정의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빼앗긴 것을 돌려받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옥순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3년, 조세포탈죄로 징역 5년,
횡령죄로 징역 2년, 합산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추징금 52억 원과 가산세 48억 원, 총 100억 원을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7년. 제가 70인데 7년이요. 재판장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 대하여 재산 은닉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김은지에게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로 5억 원, 친정 유산 반환 3억 원, 총 1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인 김옥순 명의 아파트는 원 소유자인 김은지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김옥순은 즉시 법정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압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은지야, 너 이러고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반드시 후회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뒷문으로요. 그곳 너머에는 호송 차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1억. 집도, 차도 다 없어졌어. 회사도 잘렸는데 나 어떻게 살아. 저는 준혁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지씨. 완벽한 승리예요. 저는 변호사님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지씨가 1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증거를, 용기를.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지씨, 돌아보니 부녀회 총무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모님들도 함께요. 총무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씨,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미안해요. 그동안 박 여사 말만 믿고 은지씨 힘든 줄 몰랐어요. 다른 이모님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모님들 잘못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윤서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항에서였다고 합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 금지로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과거 결혼 사기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제가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윤서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기죄, 위증죄로요. 뱃속 아이의 친자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거부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혁은 이미 윤서를 떠났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엄마의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위치는 엄마가 평생 일하셨던 분식집 자리였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카페 이름은 은지의 쉼표였습니다. 10년 동안 쉼표 없이 달렸으니 이제 쉼표 찍으며 살자는 의미였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이혼 준비 중인 분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분들.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카페는 2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3호점, 4호점. 5년 후에는 15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이혼한 여성들이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분들은 또 다른 여성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혼 못하는 여성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11억 중 5억을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은지야. 나야.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요? 준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일도 없고 집도 없고. 윤서도 날 배신했어.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은지야, 제발. 저는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제가 알바예요? 준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10년 살았잖아. 그것도 의미 없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의미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를 ATM으로 본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거예요.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아니, 은지씨. 저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주문하실 건가요? 준혁이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쓴 편지예요. 은지씨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세요. 은지씨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저한테 할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께 할 말이에요. 준혁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엄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엄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묘비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정말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땅 다시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가로챈 아파트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일하신 분식집 자리에 카페 열었어요. 이름은 은지 쉼표예요. 엄마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엄마가 평생 쉼표 없이 일하신 거 알잖아요. 저는 이제 쉼표 찍으면서 살고 싶어서요. 카페가 잘 돼서 15개 지점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저처럼 힘든 여성들 돕는 재단이요. 엄마, 자랑스럽죠?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친정엄마 임종 못 지킨 거. 아직도 미안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못 함께해서. 하지만 엄마는 이해해 주시죠. 제가 어쩔 수 없었던 거. 그리고 엄마, 저 이제 그 사람들 용서 안 해요. 절대로요. 시어머님 교도소에 있고 준혁은 빈털터리가 됐어요. 윤서도 감옥 갔고요. 다들 제대로 대가 치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들이 불행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되찾아서 행복한 거예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저 곧 책도 낼 거예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시댁에서 당한 이야기, 싸워서 이긴 이야기. 많은 여성들이 용기 얻을 수 있게요. 엄마도 응원해 주시죠? 묘지를 나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은지씨, 좋은 소식이에요. 시어머니 재산 추징금 집행 완료됐어요. 아파트랑 시어머니 형의 재산 전부 국가에 귀속됐고 현금 100억도 압류됐어요. 시어머니, 이제 나와도 빈털터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공기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치를 돌려받았습니다. 돈으로, 정의로, 자유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일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저는 카운터 뒤로 들어가 에이프런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이니까요.